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은 정말 관심사 그리고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정기 주주총회가 이제 잇따라 열리기 때문입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2,500개 회사 중에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주총을 여는 회사가 무려 2,300개에 달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주주 제한이 활발하고요. 또 행동주의 펀드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개인 투자자가 1,4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더 이상 기업들도 소액주주를 무시할 수 없는 환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맘때쯤이 되면 왠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에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총 표 대결에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에게 질 수는 있습니다. 주식을 가진 만큼 의결권이 주어지는 주주민주주의에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총의 안건 그리고 회사 운영에 관심조차 갖지 않은 채 주주의 권리를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참여로 완성되듯이 주주민주주의 역시 관심과 참여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일반 주주들을 무시하지 않고 긴장하면서 정도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주총회 공고문을 열어보고 또 전자투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화요일 성공예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임시로 진행을 하고 있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자,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 K가 있는 날이죠. KBS 기자들과 함께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주주총회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또 사회이사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도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다리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애플페이 서비스가 드디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년 11월부터 한다, 1월에 된다 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과연 이 간편 결제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제상식 퀴즈. 어제 이어서 오늘도 퀴즈가 하나 나갑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이것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이 금리가 4.2에서 6.8% 정도까지인데, 아직 높아 보이긴 하죠. 내린 게 이 정도라고 합니다. 고정금리가 한 4%에서 최대 6% 정도니까 아직은 고정금리가 대출받을 때 약간은 유리하기는 합니다. 물론 변하겠습니다만.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금리로 고정되어 있는 게 고정금리라면 이것은 기준금리가 변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변하는 대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 당첨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시는 대출 상품이 뭔지 그리고 이자는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약간의 스토리를 조금 보태주시면 더 확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문자 메시지가 많이 들어오면 제가 쓰고 있는 금리 수준도 공개를 하라고 작가님이 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실시간으로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분께 18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도 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을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가기 전에 오늘 증시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아마 이제 주식시장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하루하루가 천당과 지옥 오가는 경험일 겁니다. 요즘에 변동성이 참 심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호재 같은데 시장은 내리고 악재 같은데 오히려 오르고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한데요. 어쨌든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올랐습니다. 이제 유럽계, 스위스계 UBS 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다. 이런 이제 인수가 어쨌든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완화가 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서 1.2%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0.89%, 나스닥도 0.39%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 그래도 최대 관심사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열리는 FOMC 회의 결과입니다. 물가냐, 금융 안정이냐,
연준은 지금 동결보다는 이 베이비 스텝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한 7대 한 3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관심은 그걸 겁니다. 파월 의장 끝나고 도대체 무슨 발언할까? 발언 수위 그리고 분기마다 공개되는 점도표예요. 연준 의원들이 올해 연말 금리 전망에 따라서 일이 일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금리 일단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빅스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동시에 파월 의장이 매파성 발언을 쏟아낼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어제 사실 많이 내렸거든요. 외국인 매도 공세로 좀 내렸는데 오늘은 조금 전 이제 미증시가 상승해서 마감하면서 두 자릿수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400선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부동산 규제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주시죠. 최근에 이제 분양 시장의 양극화가 굉장히 뚜렷해졌어요. 일부 서울 재건축 단지들 분양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곳은 수백 대일 경쟁률도 보이고요. 또 미분양, 줍줍의 인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분양 시장은 여전히 썰렁합니다. 네.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가구 수가 7만 5천여 채 넘어서 10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중도금 대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완화가 되는데 우선 분양가 12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분양계약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집값의 한 60% 선까지는 대출받아서 중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분양가 12억 원 이하 단지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사실 이제 이 최대 1인당 5억까지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 상한도 폐지가 됩니다. 고가주택 청약할 때 5억 원 초과한 중대금 대출도 가능하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뭐 실수요자들 청약할 때 자금 조달 부담은 크게 덜었는데 특히 이달 말에는 이제 서울에서도 전매 제한 기간이 최소 1년까지 줄어들게 되거든요. 또 올 초에는 이제 실거주 의무까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 받아서 그 보증금으로 잔금 치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된 건 맞지만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높은 대출 금리가 변수입니다. 앞서 네. 뭐 퀴즈에서 나왔습니다만 네. 변동금리 4% 초반이 가장 낮고요. 뭐 그다음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대부분 4에서 6% 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금리가 이제 가장 변수고 이번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가 과연 청약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점점 양극화가 심화되는 건 아닌지 좀 지켜볼 포인트입니다. 힌트 주신 건가요? 오늘 퀴즈 정답의 힌트를? 몇 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눈치채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만큼 규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또 그만큼 안 좋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 그 허위 계약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칼을 빼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실거래 가격 띄우기입니다. 네. 이게 시세 올릴 목적으로 고가에 신고가에 허위 거래 신고한 이후에 계약을 은근슬쩍 해지하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이제 시장 교란행위인데요.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제 취소한다.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사실 이게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야 누군가 더 오르기 전에 사야지라는 마음 먹게 되면 고점에 잡게 되거든요. 네. 결국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의 A아파트 169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올 역대 최고가 58억 원의 신고가가 거래가 됐어요. 근데 돌연 9개월 뒤에 취소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 58억 원의 거래가 됐어. 이 허위 가격이 기준 가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55억 원에도 사요. 근데 점점점 떨어져서 올 2월엔 어떤 가격까지 49억 원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 허위로 거래 신고한 뒤에 계약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비단 강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성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이 지난달까지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이 이런 부동산 시세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를 했는데요. 만에 하나 이제 조사 결과 허위 신고로 확인이 됐다. 과태료 물어야 되고요. 네. 3천만 원 부과할 수 있고 경찰에 이제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인데 이거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수천만 원이 아니라 굉장히 좀 세게 과징금을 좀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주가로 따지면 시세 조정, 예, 주가 조작에 해당이 되는 건데 부동산 쪽은 아직까지 그게 잘 없었고 또 이것도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고의로 그렇게 시세를 조정한 건지 아니면 또 단순 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또 가려내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배달 앱을 쓰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요. 실제로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좀 수입이 준다고 하고. 맞습니다. 저도 배달료 7,000원 내니까 야, 이게 뭐지? 7,000원이요? 7,000원까지 내봤어요. 와. 근데 최대 10,000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배달료 치솟 쓰니까 이제 배달 앱 이용자가 석 달 연속 이제 줄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는 아예 배달앱 지웠다라고 하거나 아예 내가 테이크아웃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주요 배달앱 3사의 지난달 이용자 수가 2,922만여 명인데 1년 전과 비교했더니 18.5%가 급감한 겁니다. 주요 배달앱 이용자 수가 3천만 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이 5개월 만인데요. 뭐 일상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뭐 외식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급등한 배달료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니까 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명목 아래 배달비는 지속적으로 올랐거든요. 최소 3,500원에서 많게는 지역에 따라 최대 7,000원. 네,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일부 이제 배달 음식점 매장 음식이랑 사실 같은 음식인데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 음식이 더 비싸다는 겁니다. 이거는 음식 가격에 분명히 배달료 일부를 포함시켰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 배달비에 대한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실제로는 이제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참 얼마 전에 택시비 인상됐는데 이제 승객들 줄어드는 거랑 그렇죠. 배달료 많이 올라가서 배달에 많이 좀 떠나는 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말이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정말 정확하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라는 게 또 한 번 느껴집니다. 일단 이 배달 플랫폼들도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위기를 이제 타개해야 되잖아요.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배달 이용자가 준다는 얘기는 음식점 매출 줄고요. 배달 라이더들 수입 줍니다. 뭐 소비자 모두가 피해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배달 앱이 꺼낸 타겟책이 뭐냐? 바로 묶음 배달입니다. 묶음 배달. 예, 기존엔 단건 배달이에요. 네. 단건 배달에서 배송비 부담을 조금 소비자한테 덤터기를 씌웠다면 이번에는 동선이 비슷한 배달의 경우는 여러 건 묶어서 배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이제 알뜰 배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러면 단건 배달의 경우에는 뭐 6,000원이었던 배달료가 한 4,000원에서 5,000원 선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배달 비용은 아낄 수 있겠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야, 묶음 배달하게 되면 내 배달 순서는 여러 집 들려서 오면 음식이 식을 수도 있고. 다 식고 불고. 그렇습니다. 불고. 이제 이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네. 일단 이제 배민 측은 기술로 이 문제 해결 가능하다. 라이더가 자유롭게 배달을 골라 잡을 수 있어서 일반 배달과는 달리 알뜰 배달은 유사한 동선에 있는 배달 건만 주문을 묶어서 최소한의 이동 거리로 배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서비스는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선에 맞춰서 움직이겠지 뭐 빨리 불고 빨리 식는 음식에 맞춰서 동선을 잡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문에 국민연금이 투자금 좀 이제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크레딧 스위스의 채권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미국, 유럽의 은행들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 이제 주어서 대체 투자로 이제 여러 투자처들한테 맡겨놨더니 지금 세 곳에 다 걸려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채권도 1,359억 원. 네. 또 뉴욕의 파산한 시그니처 뱅크에도 주식이 한 35억 원. 앞서 파산했던 실리콘밸리 은행도 한 1,389억 원. 세 개 금융기관에만 2,783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이 묶여 있는데요. 이게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금자 보호되는 건 예금이에요, 예금. 네. 주식과 채권은 이게 투자 자산은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액 손실 처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 운용 금액이 900조 원을 넘으니까 거기에 뭐 한 2천억, 3천억 원이면은 많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투자 판단 하나하나 너무 좀 아쉬움이 남죠, 사실은. 피 같은 돈이니까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을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를, 성공예감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예, 이자율이 금리가 변하는 땡땡 금리. 5132님이 저는 신용대출이 2.9였는데 3.9로 바뀌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잠깐만, 신용대출 금리가 3.9가 될 수가 있나요?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다고요?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나 신용대출 금리를 3.9까지 쓰고 계시다면 저는 그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5132님이고, 그리고 홍두식님이 저도 이 금리 지금도 쓰고 있는데 4.69예요 라고 해주셨고, 5138님은 이 금리라 월 73만 원을 내는데 숨이 막힙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두식님하고 5138님은 이 땡땡 금리를 쓰고 계시다는 공통점 외에도 정답을 안 보내주셨어요. 오히려 힌트를 주셨어요. 지금 이 금리 쓰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사실 좀 실수를 했거든요. 퀴즈 정답을 미리 이제 마스크를 말해버려 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 홍두식님하고 5138님은 우리 작가님 꼭 챙겨주세요. 정답이라고 좀 인정을 해드리자고요. 자, 원탁의 기자들 K, KBS 조정인, 박대기, 석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세 분은 어디 투자를 좀 하시나요? 주총에 좀 가실 정도로. 저는 이제 기업 담당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상당수 취재차. 기업들을 한 주씩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총장이 들어가려고. 혹여나 취재할 때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편지들이 지금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주주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오고 종이가 아깝긴 하죠. 이번에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예탁 결정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전자투표 위임하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주총 참석장이 집으로 안 날아와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1%가 안 되는 주주에게는 그냥 전자공고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정관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서 이거 못 받으시더라도 좀 서운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월 주주총회 시즌인데 일단 회사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안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이사 선임 혹은 연임에 관한 안건이거든요. 오늘 이제 사회이사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해볼 텐데, 우선은 사회이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정인 기자님 부탁드릴까요? 이게 이제 사회이사가 사실은 기능은 명목상으로는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선임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이게 외환위기 직후에 이제 경영자의 무리한 기업 운영을 좀 견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독립성을 확보하자 이렇게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율성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있냐 없냐 이런 논란이 많이 일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회사 밖에 있는 이사들. 그렇죠. 사회 이사. 근데 이분들이 연봉이 꽤 짭짤합니다. 그리고 1년에 많아야 한 10번 정도 참여한다고 하죠. 평균 연봉이 사회이사들이 6천만 원이라고 한다. 물론 이거 상장사 기준일 겁니다. 500대 기업을 가지고 이제 리더스 500대 인덱스가 조사를 한 건데요. 평균 6,700만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고. 물론 이제 상위 500대 기업이니까 그 정도 되겠습니다만. 10번 연 평균 10번 열린다고 하니까 이사회가 한 번당 이제 640만 원씩 이제 받아가는. 최고의 부업이다 이런 얘기도. 한 번 참여할 때. 한 번 갈 때. 그리고 또 대기업들은 한 3,000cc 이상의 그 큰 차도 보내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무실도 하나 마련해드리고 또 비서도 딸려 있기도 하고 맞아요. 골프장 회원권 같은 것도 제공해주고. 아니 근데 그분들이 그만큼 이제 가치 있는 일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 한 가지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이 사회이사라는 게 등기 임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법상 그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그 이사회 멤버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삼성이나 LG에서 그 계속 회사를 다니다가 임원 진급을 해서 이사가 되면 그거는 이제 보통 미등기 임원이라고 해서 네. 그 이사에 들어갈 수 없는 임원들이에요. 말 그대로 집행 임원. 네. 일만 하는. 네. 그 집행 임원이 아니고 등기 임원이 되면 진짜 이사회를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회사가 잘못됐을 때 또는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을 잘못해서 회사에 손실이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동안은 뭐 별로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2019년에 대법원이 이제 강원랜드 사회이사들이 그 옆에 있는 스키장 다른 지역 스키장한테 돈을 쓸데없이 많이 줬다고 그 주주들한테 회사에서 소송을 거니까 그거 이제 사회이사들이 이게 150억을 지원했는데 사회이사들한테 그 30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죠. 네. 그다음에 작년에 대우건설 갖고도 그 이제 4대강 입찰 같은 입찰 담합행위 방지 못했다면서 그 이제 10명한테 5억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었고요. 아주 예외적인 사례고 대부분은 무사히 임기를 마치시는 네. 걸로 돼 있고요. 특히 그 이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이사회 참석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안건을 논의를 하잖아요. 근데 안건 논의하면은 거의 원안 그대로 가결이 됩니다. 2020년에 조사된 걸 보면은 99.5% 그러니까 200건 중에 한 건 정도만 부결을 시키고 199건은 가결을 시키는 식으로 통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200건 올려서 199건 가결시켜 줄 거라면은 과연 왜 필요한가? 그냥 안건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될 텐데 이사회라는 곳이 진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곳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이사들이 너무 그냥 뭐 회장을 위한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이제 끊이지를 않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회이사분들이 회장의 뭐 동창, 지인, 그죠? 이렇게 뭐 혈연 지연 이렇게 엮여 있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반론도 있어요. 어차피 부결될 것 같은 안건은 미리 논의를 해보고 이사회에 올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찬성률이 높은 거다 또 이렇게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일을 잘하면 좋기는 한데 이제 대부분 사회이사분들이 공교롭게도 뭐 정권이 바뀔 때 좀 많이 물갈이가 되기도 하고 뭐 검찰이나 국세청 출신이나 권력기관 출신들이 또 사회이사로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진짜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될까? 전문성이 있을까? 이 지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회사 경영이 아까 이제 박대기 기자 말한 대로 네. 회사의 안건에 대해서 거의 반대표를 행사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금융사 같은 경우만 봐도 뭐 몇 년 전부터 해서 지금 라임 뭐 오티머스에서 대규모의 뭐 금융사고들 줄줄이 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사진들이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집단으로 뭐 대응을 해서 뭐 임원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경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또 이제 회사들이 권력기관 출신 사회이사들을 모셔오는 게 일종의 방패막이 효과 이런 걸 또 기대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또 그 반대로 보면은 이 권력의 또 외풍에서 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일단 뭐 보험 드는 식으로 예. 이렇게 뭐 검찰 조사 많이 하면 검찰 출신 사회이사 늘어나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많이 했더니 예, 공정위 공정위 출신이나 뭐 경쟁법 전문가들이 많이 가고 네. 뭐 세금 문제가 많으면 또 국세청 출신이 많이 가고 이게 네. 뭐 추세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 로비스트로 가서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가 또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사실 뭐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그 검찰 출신 법조인을 데려다가 회사에서 혹시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사전에 걸러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그냥 보험 성격인지 아니면 그런 예방 성격인지는 사후적으로 좀 봐야겠죠. 특히 이제 고위 이제 검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사회이사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는 이분들은 뭐 고위 관료로서 충분하게 그 사회적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이사 되는 걸 지금도 이제 일부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을 하고는 있지만은 좀 더 엄격하게 기간도 훨씬 더 길게 해가지고 사회이사로 가는 거를 좀 많이 차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이제 뭐 이걸 이제 범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후수뢰죄 이런 것도 형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 과연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회사의 사회이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할 것이냐. 네. 그걸 보면은 현직에 있을 때부터 먼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 이로운 판단들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장관이나 이런 거 하시다가 대기업의 사회이사로 가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면 저분이 현직에 있을 때 그 장래 이 회사가 나한테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과연 그 판단을 했을까, 결정들 내렸을까 이런 의심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레벨 이상의 그런 고위공직자들은 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해야 되지 않을까 법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사후적인 비판이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뭔가 사후적인 영역이지 사전적으로 우리가 못 가게 하거나 이런 거는 좀 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 고위 관료로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전문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뭐 경제부처에서 20-30년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마찬가지로 이제 검찰도 수사 경험이 이제 20-30년 있다든지 하면 그 경험을 이제 자본시장에서 기업들이 쓰고 싶은 데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좋은 인적 자원이니까 다만 그게 또 현직에 있을 때 보은 성격으로 미리 또 이제 보험을 들어놓는 거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항상 이제 사회이사 이야기 나올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은행하고 금융지주 회사거든요. 근데 금융지주 회사 이제 5대 은행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3연임을 한 사회이사가 절반 안에 달한다. 기본이 그러니까 4년, 많게는 8년까지도 사회이사를 오랫동안 했다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장점일지 단점일지 어떻게 봐야 될지 세 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게 그 회장이 뽑힌 다음에 이제 사회이사에 4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그 이사회를 안전하게 운영을 하면서 또 그 사회이사들이 이제 회장을 또 보위하는 그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가 이루어지기 쉬운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좀 견제하기 어려운 구조들 때문에 결국은 장기 집권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문제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재벌 기업들이 이제 있으면은 이제 총수와 총수 일가들이 회사를 지배를 하는데 재벌 기업이 아닌 회사들 예를 들어 KT 같은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기업이 아니거든요. 정부 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공기업처럼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외풍을 하도 많이 타서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이사회 구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국민연금 지분이 한 10% 또 신한은행 지분이 한 5%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그 국민연금이나 신한은행의 그런 지배구조도 정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부가 미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재벌 회사가 아니면은 그냥 어떤 정권의 회사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그런 아주 지배구조상의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이사들이 그 금융지주 회장을 뽑을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사회의 과반을 갖고 있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금융위가 그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기준이라는 걸 2014년에 또 개정을 해서 그 확립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임추위에 사회이사들을 충분히 포함해야 된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네. 이게 반대로 이제 사회이사들이 그 회장을 선임할 권한이 있고 계열사 사장들을 이렇게 선임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아까 저 박대기 기자 얘기한 것처럼 좀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계속 3년임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연임을 많이 하니까 사실은 네. 뭐 금감원에서도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이게 이제 뭐 부당하니 네. 아니냐는 좀 살짝 제껴두고요. 근데 계속 이 지적을 하고 시동도 이제 계속 걸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 이번 그 주주총회에서만 봐도 뭐 신임 그 선임 후보 오른 사람들 한 70% 넘게 이제 다시 뭐 현직 사회이사가 다시 재추천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좀 봐서는 바꾸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여태까지 이제 관행상 이분들이 한번 추천되면은 계속하고 바뀌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이사인데 이제 한 식구가 되어버리는. 네. 그래서 견제감시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그래서 다 그게 있습니다.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뭐 행장 후보 추천위원회, 심지어 사회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도 놓는데 결국은 거의 들어가는 분들이 다 그 이사진이라는 거. 그래서 그 추천위원회에 외부 사람들, 그들을 또 견제하면서 어떤 사람을 넣을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추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좀 균형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용래님이 사회이사 회의수당 급여만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이사라는 위치라 직원들도 어려워하면서 대우나 대접도 귀빈으로 합니다. 근데 회사의 속 사정은 그다지 알지 못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이걸 이제 뭐 회장님 비서실에서 안건을 어떻게 준비해 주느냐에 따라서 몇 번 이제 질의만 해보고 이사회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의 의견 앞으로도 계속 받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애플페이가 오늘부터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하죠. 네. 혹시 기자분 세 분 핸드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도 오늘 깔았습니다. 네. 저 직전에 CU 가서 결제하고 왔어요. 여기 4명이 있는데 폰이 딱 2대2로 갈립니다. 혹시 써보셨어요 아침에? 네. 아 그래요? 네. 오늘부터 바로 잘 되던가요? 그 제가 약간 시간이 빠듯한데 그냥 한번 써보고 해보려고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저기 편의점에 계신 분도 직원도 처음 써보시는 것 같은데 그냥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간단하게. 근데 이게 해외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제서야 이게 된 겁니까 우선? 일단 그 수수료하고 단말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결제될 때마다 수수료를 따로 청구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 비율이 뭐 요 같은 경우에 0.08%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 수수료를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카드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떼가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단말기가 보급이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삼성페이랑 다르게 따로 NFT라고 그래가지고 지하철 같은 데 쓰는 그런 NFC. 단말기를 죄송합니다. NFC라고 해서 또 다른 단말기가 필요한데 그게 한 10% 정도밖에 보급률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대당 가격이 한 15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그걸 누구 돈으로 이제 설치를 해줄 것이냐. 카드사가 부담할 건지 애플이 부담할 건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도입이 늦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스마트폰 시장 판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짜 애플페이가 되면서 기존의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다른 스마트폰을 쓰던 사람들이 아이폰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그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는 네. 이제 그 스마트폰 시장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애플로 넘어가는 특히나 이제 그 20대, 10대, 20대, 30대들이 애플로 많이 넘어가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그 결과적으로 좀 애플페이가 들어온 게 아닌가. 젊은 세대들. 네. 전 대중교통에서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장애가 큰 것 같아요. 사실 대중교통에서 편하잖아요. 이제 페이를 쓸 수 있으면. 근데 네. 애플페이가 지금 오늘도 아직 대중교통에서 안 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삼성페이는 거의 모든 곳에서 이제 거의 그렇죠. 쓸 수 있기 때문에 삼성페이 때문에 삼성폰 쓴다는 사람들이 사실 좀 있거든요. 주변에도 그거 포기가 힘들다. 우리 그래서 PD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을 쓰던 사람이 넘어올 가능성이 그렇게 막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죠. 이 간편 결제보다는 그 OS라고 하는 운영 체제의 차이가 원체 크기 때문에 네. 그게 서로 간에 좀 장벽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간편 결제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 애플페이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성장을 할까요? 시장을 진짜 좌우하게 될지. 워낙 삼성폰 쓰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뭐 그게 전부 애플페이로 넘어가거나 하진 않겠죠. 네. 근데 이제 애플의 점유율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점유율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까 이제 지하철 대중교통 말씀하셨지만 네. 그것도 이제 바뀌겠죠. 사용자들이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이 그 뭐 대중교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아까 드린 말씀도 그건데 그 고등학생들이 교실에서 그 아이패드를 쓴대요. 노트 대신에. 그러니까 대학생들도 쓰고 많이 쓰고. 대학생부터 썼죠. 네. 사실 대학생들이 먼저 요즘에 썼는데 노트 필기를 다 이 태블릿으로 하더라고요. 네, 고등학생들이 이제 그 아이패드를 쓰면서 서로 그 자기 그 안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아이메시지를 주고받고 필기 보여달라는 걸 그냥 그 에어드랍이라고 이렇게 파일 바로 보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보내고 하면서
이 젊은 층 사이에서는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대별로 좀 갈리지 않을까 뭐 근데 서서히 오르지 않을까. 삼성에서도 되게 걱정하는 게 젊은 층 중에 정말 애플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대로 있지만 젊은 층이 새로 유입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이 다 애플로 넘어갔다는 거는 애플 비중이 갈수록 커질 거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밀려날 거라는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간편 결제 쪽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페이도 애플페이 때문에 이제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네이버페이랑 같이 이제 연동되도록 하겠다. 심지어 카카오페이 손도 잡겠다. 이렇게 하나 둘씩 좀 확장을 해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진영이 이제 어떻게 맞서게 될지. 근데 또 여기 나가면은 뭐 독점 문제는 또 없을지 이런 또 걱정도 나오고요. 일단 그 네이버랑 삼성하고 손잡은 건 되게 거의 다른 사업 분야에도 거의 처음일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어떤 결제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고 삼성페이는 오프라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애플페이가 진입하는 거에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과연 손잡을 수 있겠냐 생각이 드는데 글쎄 이제 애플페이는 이제 젊은 층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그 정도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이버페이와 서민주의자? 카카오페이가 왜 그 생겼냐? 그러면 이제 그 알리페이가 그 QR 방식을 처음 도입하면서 그걸 네. 보고 이제 우리가 그 뭐 일부 사람들은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은 애플페이를 한국에서 못 쓰니까 뭐 그 대안적으로 생겼었죠. 근데 이제 그 뭐 네이버나 카카오도 장악력이 어느 정도 생기기는 했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뭐 독점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경쟁이 생긴 거잖아요. 일단 네, 네. 그 기존 업체들이 큰 경쟁 상대를 만난 거니까 아무래도 당장은 뭐 쿠폰이라든지 할인 혜택 같은 게 좀 많아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네. 그 보니까 그 삼성페이는 오프라인에서 결제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또 반대로 네이버페이랑 카카오페이는 온라인에서 결제하는 비중이 높아서 삼성페이에다가 네이버페이랑 카카오페이를 같이 심어버리면 이걸 가지고 온 오프라인에서 다 양쪽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래서 확실히 애플페이에 이걸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아까 소일도님께서 KBS 콩으로 주신 것 같은데 애플페이는 현대카드만 되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은 현대카드만 네. 되는 거죠. 지금은 현재는 현대카드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애플도 애플이지만 현대카드가 조금 가입자 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뭐 저희 지인들만 해도 지금 이것 때문에 현대카드 조금 발급받겠다는 사람이 좀 있어서 현대카드 이번에 홍보도 많이 했어요. 네. 그 처음에는 이제 현대카드가 애플이랑 협상을 해가지고 일정 기간 뭐 1년 뭐 이 정도 이제 독점적으로 그 애플페이 쓰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NFC 단말기를 그 카드사에서 깔아주려면 그 여신금융업법 관련해서 좀 그 규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카드사에도 열어줬는데 다른 카드사에서 뭐 애플이랑 아직은 네. 협상을 하고 있겠죠. 처음에는 현대카드가 이제 독점적으로 사업을 할 거다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 금감원에서 뭐 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하는 과정에서 독점은 좀 빼자. 대신에 그래도 먼저 시작을 하니 선점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카드사들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원체 그 애플 쪽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한 1년은 걸린다. 애플이 뭐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 슈퍼갑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계약할 때 쉽지 않아요. 그런 그렇죠. 납품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갑에 못 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뭐 NFC 단말기가 이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인프라를 또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수혜는 이제 애플이 누리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제 카드사들이 좀 비용을 더 많이 분담하는 구조 아니냐 이런 좀 논란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이게 이제 카드사 수수료가 지금 이제 애플 할 때 줘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다른 카드사가 지금 약간 미온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것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카드사가 부담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혜는 좀 애플이 많이 가져갈 것 같고 그 반대로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게 좀 소비자나 어떤 다른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약간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애플페이의 그 결제 수수료가 다른 간편 결제 수수료보다는 높다. 그렇죠. 그렇게 또 알려져 네. 있죠. 그래서 뭐 카드 업계에서도 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은 신한카드가 1등이고 현대카드랑 삼성카드가 2위 자리를 좀 놓고 다투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카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위상이 좀 많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 카드 업계도 그렇고 근데 카드사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간편 결제 시장에 조금 뭐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카드사들도 자체적으로 간편 결제 뭐 이런 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카드사들이 이제 뭐 오픈페이라고 그 결제 뭐 카드 발급을 하지 않아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카드는 뭐 신용 기반이니까 뭐 심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제약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한테 뒤지는 상황인데 이 카드사들 뭐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뛰어드는 게 그 페이먼트라는 게 결국에 결제라는 게 그 고객 정보가 실시간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이 현 시대에 그 뭔가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갖기 위해서 이제 뭐 다른 유통업체나 이런 애플이나 삼성도 뛰어들었는데 카드사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이제 본인들한테 들어오는 정보량도 되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뭐 시장에 대한 장악력도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고민이 많겠죠. 그래서 뭐 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이런 데들이 오픈페이라는 걸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기존에도 별도의 간편 결제 앱들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안 쓴다는 거죠. 네. 개별적으로 하나씩 깔고 또 깔고 또 깔아서 이 카드 쓸 땐 저 앱을 열고 저 카드 쓸 땐 또 저 앱을 따로 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을 해서 오픈페이라는 걸 만들겠다. 카드사들이 다 연합을 해서 이게 그러면은 삼성페이, 애플페이에 좀 맞설 수 있을지 혹시 기자님들은 그런 앱이 나오면은 쓰시겠어요? 지금도 삼성페이로도 충분히 되는데 굳이 이렇게 삼성페이 안에 여러 카드들을 카드가 들어갈 수 넣어놓고. 있는데 이게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저는 이제 그거예요. 삼성페이를 안 쓰니까 근데 이제 애플페이를 깔았지만 근데 그 기존에도 보면은 간편 결제 서비스 네이버 카카오페이로 거의 뭐 이제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 편의점 같은 데서도 사실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굳이 저도 오픈페이 사이트 들어가서 뭐 다시 깔아갖고 그렇게 할 사실은 그 유인이 떨어지죠. 네, 근데 이렇게밖에 애들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삼성페이가 따로 수수료를 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애플페이는 수수료를 받잖아요. 네. 그럼 삼성 입장에서도 우리도 수수료를 받겠다라고 나중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주도권을 이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에 줘서는 안 되겠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별개의 그런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결제를 하는 실물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삼성폰이거나 애플폰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제 그 카드사라는 이런 단계에서 이런 사람들이 연합을 했다고 해서 과연 이제 이런 마지막 그 결제 단계에 있는 그 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거는 약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미 네.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카드사들한테 기회가 있었어요. 아 기회가 있었다. 2010년 초반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이때 이제 그 카드의 디지털화 그다음에 그 실물 카드가 없는데도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카드사들이 고민을 좀 했었는데 네, 네. 근데 어차피 그때는 카드사밖에 없었고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매출이 막 올라가던 시절이라서 그냥 마케팅이나 했지 그런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드는데 그렇게 투자를 많이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 애플페이가 생기고 삼성페이가 생기니까 지금 이미 다 선점을 당한 상태죠. 이게 사실 그 간편 결제를 할 때 행동을 한 번 정도 더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오프라인에서 쓸 때는 이걸 열어서 QR코드를 찍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QR코드를 찍는 것 자체도 귀찮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열어서 뭐 지문으로 찍거나 비밀번호만 찍어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사들이 오픈페이 같은 거를 넣고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경쟁 상대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정인 기자는 보니까 이제 왼쪽 손목에 네. 특정 회사의 네. 워치도 있네요. 그걸로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아직까지 저는 아까 등록하다 실패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해보려고요. 요거는 그
특정 이번 그 애플페이랑 제휴를 맺은 특정 카드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사용 방법, 그다음에 사용 가능한 뭐 편의점부터 백화점, 뭐 마트 어디까지 다 사용하는지 그 다 안내를 잘 해놨더라고요. 혹시 헷갈리시면은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정림님이 슬프지만 저희 아이들을 보면 갤럭시는 점점 자리를 밀려날 것 같아요.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니면 서로 공유를 못하니까 그것만 쓰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애플이 많이 침입하게 된데 좀 생뚱맞지만 이제 단통법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단말기 유통에 관한 법률을 갖다가 만들면서 이제 보조금을 못 주게 되면서 비싼 이제 애플 전화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나라 회사들인 스카이라든지 LG가 망하게 됐고 그 LG의 가지고 있던 점유율이 거의 애플한테 넘어간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의 하나의 상징 중에 하나였던 스마트폰 사업에서 애플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주목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이번에 갤럭시 공시지원금 좀 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애플페이 출시되면서 공시지원금을 SK텔레콤도 그렇고 많이 대폭 올린 상태거든요. 애플 아이폰 쪽에. 아이폰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조금 점유율을 조금 뺏었는데 조금 작용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요거 그 아이폰하고 갤럭시 폰 이야기 나올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애국심으로만 뭐 갤럭시를 쓸 거냐, 또 그게 아니라 뭐 편리하다라는 반론도 있겠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뭐 아이폰이 더 낫다. 요거는 거의 한 1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다. 또 근데 약간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내 기업들 팔이 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간편결제 시장이 정말로 춘추전국 시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이어질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승자는 누가 될지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네. 현재로서는 삼성페이가 워낙 안 되는 곳이 없고 그런데 애플도 급속하게 늘려나갈 겁니다. 그 NFC 단말기를 많이 설치가 될 것이고 네. 충분히 설치가 되고 특히 교통카드 같은 것들 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이제 편리하다는 이유로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요. 갈수록 애플이 성장세이고 삼성이 좀 방어하는 그런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일단 뭐 조정인 페이가 기자.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뭐 신세 그룹사에서도 뭐 내놓고 네.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저만 해도 카드 잘 요즘에 안 들고 다니게 되거든요. 스마트폰은 항상 손에 들고 있는데 네. 일단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는 그래도 좀 계속 사용자가 꾸준히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뭐 간편 결제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적립금을 준다던가 뭐 이렇게 유인이 있지 않은 이상 사실 좀 쓰기 힘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더 뭐 로그인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스마트폰 뭐 사용 환경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페이 그리고 애플페이가 조금 더 경쟁력이 유리하다. 있지 않을까. 네. 아예 지갑을 통째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송혜주 기자는요? 이번에 이제 단말기가 보급되면 이게 EMV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NFC의 그 형태인데 한국에만 유독 보급이 적게 됐었거든요. 네, 네. 그 좀 주요국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보급률이 낮다고 하는데, 만약에 보급이 되고 난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그 칩이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막 그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보면 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막 그 뭐 몸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막 페이하고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나중에는. 네. 좀 그런 식으로 또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구도가 뭐 한 10년 후엔 생기지도 않을까. 좀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좋습니다. 이제 점점 사람들이 간편 결제도 더 쉽고 편리하게, 또 이제는 당연하게 쓰는 시대가 되어버려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앞으로도 이 비중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요 애플페이 시작된 다음에 분명히 뭐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지날 때마다 점유율이 얼마 올라왔다. 예, 얼마만큼 침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했고요. KBS 조정인, 박대기, 성민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네. 많은 분들이 그 문자 메시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배달 요금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배달 앱을 많이 쓰질 않고 있다. 오히려 배달 수요를 줄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빗대서 택시 비용이 좀 오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택시 타는 것도 주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자 메시지로 3027님이 경기도에서 택시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방송 중에 택시요금 인상으로 손님 떨어졌다는 표현 좀 주의해 주세요. 유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경기도는 택시요금을 인상 안 했고 서울만 인상했습니다. 전국 택시요금 인상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피해를 봅니다라고 좋은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3027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 퀴즈 내드린 게 있는데 그 고정금리의 반대라고 표현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많은 분들이 본인이 쓰고 계시는 대출 금리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3087님이 나이 들어서 사고 때문에 대출을 받았는데 3.45에서 6.9%가 되어서 2배로 이자를 내느라 정말 힘듭니다. 금리가 내려가기만 고대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답 발표하면 되나요? 네.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금리가 변할 때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지는 바로 변동금리입니다. 방금 저희가 읽어드린 3087님을 비롯해서 아까 3027님도 그렇고 저희가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샵 9730 그리고 KBS 콩 등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좀 듣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챗 GPT 정말 써본 사람들 많다고 합니다. 국민 3명 중에 1명이 써봤다고 하고 3.5 버전에 이어서 최근에는 4.0 버전까지 나왔거든요.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업까지 바뀔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다방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0시 5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